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해까지 내려가게 되면 200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하나의 반구씩 잠을 잔다는, 한쪽만 자고 한쪽은 깨 있어야 되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관 있죠. 여기에서 일부가 불해가 된 거거든요. 소화관으로 호흡을 합니다. 항문에다가 산소가 가득한 액체를 집어넣어서 호흡하는 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정종욱 교수입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받은 특징들을 그대로 물려봤습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의 특징은 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허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호흡을 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갑자기 아가미가 생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고래에 보게 되면 물을 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기호흡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호흡을 참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올라와가지고 이 물을 뿜을 때가 사실은 호흡을 할 때거든요. 공기를 채우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고래 종에서 약 한 200분 정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신체 대사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대사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고, 산소 요구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기가 마신 호흡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고래들의 심박수도 굉장히 느려지게 되겠고요, 다른 대사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고래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쓸 것 같지만 덩치가 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 무게당 에너지 소모량이 적습니다. 많은 대사를 낮게 유지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산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산소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적응한 것이 바로 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쿠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깊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압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폐 같은 경우 바깥쪽에 압력에 맞추게 됩니다. 무산소 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 깊은 데까지는 못 들어가게 되겠죠. 고래 같은 경우에도 깊은 바다까지, 심해까지 내려가게 되면 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막 찌그러드는데요. 사실 고래는 좀 특수하게 갈비뼈가 관절이 있어가지고 갈비뼈를 접어가지고 폐 공간을 줄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의지는 아닐 거고요, 압력이 가해지면 저절로 접혀지는 형태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육과 혈액에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이마실 때 많은 양을 들여 마시고요, 그때 들여 마시는 산소를 혈액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그런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들여 마셔가지고 헤모글로빈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에는 여러분들 이제 고기를 딱 보게 되면 붉은색 고기가 있고 흰색 고기가 있습니다. 광어 같은 애들은 보면 흰색 고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참치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붉은색 근육들이 많습니다. 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이 있는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산소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공급해준 산소를 다 쓰면 마이오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꺼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오글로빈도 굉장히 근육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근육에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양 포유를 하시면 여러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이런 포유류들도 있고 바다거북, 바다뱀 같은 파충류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폐를 가지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호흡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다사자나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숨을 밖에서 들이마시고 물속에서는 참는 방식이 되겠죠. 물론 바다거북도 그렇고 바다뱀도 그렇습니다.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에서 20분 동안 물속에서 이제 숨을 참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먹이도 잡고, 그런데 이제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요, 파충류와 같은 이런 변온 동물들, 지금은 우리가 외온 동물이라고 많이 합니다. 얘들의 체온 자체가 외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동물들이 보통은 대사율이 낮습니다. 제가 아까 대사율이 낮으면 산소 소모량이 적다고 했죠.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바다뱀 같은 경우에는 폐호흡을 하지만 또 피부를 통한 피부호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얕은 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얕은 물에는 좀 산소들이 좀 있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참 고래같이 해양에서 평생을 사는 동물들은 계속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래 보게 되면 우리 뇌도 그렇지만 좌반구와 우반구 두 개의 반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하나의 반구씩 잠을 잔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 있고 하나는 이제 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 있는 뇌로 계속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깨 있는 뇌에 이제 눈이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장애물도 보고 자기를 잡아먹는
먹는 포식자도 보고 다른 동물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고 있을 때 절반이 자고 있지만 할 거는 다 한다는 얘기죠. 되게 독특한 방식의 이제 고래의 삶인데, 고래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여러분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들어보셨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뇌에 뇌하수체 근처에 보게 되면 송과샘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송과샘은 우리가 보는 빛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시신경이 이렇게 송과샘 근처에서 교차해서 우리 뒤통수로 시각 정보가 전달되는데, 이 송과샘이 이제 빛에 대한 정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빛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게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시켜서 잠들게 하는 수면 주기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고래들은 계속 한쪽만 자고 한쪽은 깨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있거나 아니면 송과샘이 없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 주기와는 상당히 다른 수면 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를 통해서 자기가 퇴화시킨 건 아니고 진화적으로 그렇게 된 개체들이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포유동물들이 갖고 있던 유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포유동물의 선조들이 쭉 물려오면서 일부는 특정 그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라든지 영양제를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혈관의 벽을 형성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과 다른 영장류들은 비타민 C가 풍부한 환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도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후손들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고래도 수중 생활을 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것들 유지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사 경로를 유지하고 어떤 신체 기관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자원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물고기들이 단백질이라든지 핵산 같은 걸 먹으면 전부 다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질소 노폐물들을 어떻게 배출하냐면 암모니아를 통해 배출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정말 잘 녹거든요. 주변이 전부 다 자기의 화장실인 겁니다. 암모니아 배출만 하면은 자기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상에 올라온 동물들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다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야 돼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대로 배출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굉장히 안 좋겠죠. 왜냐면 독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몸에 담아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유동물 같은 경우,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요소라든지 요산과 같은 독성이 덜한 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오줌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죠. 자, 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요소를 하지 않고 보통 암모니아를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왜?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 회로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퇴화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먹을 때 보게 되면 먹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는 냄새를 잘 맡죠. 공기 중에 냄새 입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지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큰 변화가 뭐냐면은 냄새 자극에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후각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있으면 후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퇴화했고요. 마찬가지로 맛도 역시 미각도 퇴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쓴맛은 주로 식물들을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쓴맛이라든지 또 물속에는 탄수화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밥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물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쓴맛, 단맛, 감칠맛 이런 유전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제 고래들 보게 되면 다른 포유동물들은 털이 북실북실 나 있지만 고래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몸에 아주 극히 일부에만 나 있는데 이런 모발 관련된 유전자도 사라졌고요. 물속에서는 탄수화물이 별로 없고 주로 단백질 식사합니다.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침 속에서 아밀레이스를 생성하는 유전자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육상에 있는 동물들은 어류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어류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었죠. 물고기 보게 되면 이쪽에 이 아가미가 있는데요, 물에서 입으로 들어온 물을 이 아가미를 통과시켜서 나가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육상에 올라오면은 이 아가미를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가미가 건조하게 되면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가미가 퇴화하고 폐를 가지게 된 거죠. 육지 환경, 즉 공기 호흡하고 물속에서의 호흡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과 공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은 물은 굉장히 점성이 강합니다. 공기는 이렇게 휘저으면 금방 하지만 물속에서 이렇게 팔을 휘저어 보면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점성이 강하니까 우리가 공기 호흡을
이렇게 내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물을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가미를 가진 동물들은 물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이 아가미 옆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런 어떤 점성에 관련된 문제, 또 공기 중에는 산소가 물보다 3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굉장히 산소가 희박해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힘들고 산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구조가 바로 아가미라는 겁니다. 물고기 아가미는요 굉장히 가느다란 구조가 쫙 촘촘히 나 있습니다. 촘촘히 여러 겹으로 딱 배치가 돼 있고요. 물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아가미의 가느다란 아가미 그 돌출부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아가미의 가느다란 돌출부에 미세한 혈관들이 다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면 아가미에서 있는 혈관의 흐름은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들을 최대한 추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있죠. 근데 대충 호흡을 해도 충분히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폐를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통과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공기 자체가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숨 쉬고 내쉬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들지 않고요.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소를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가미와 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폐 같은 경우 몸의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보통 축축해야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축축한 액체에 녹아가지고 그게 혈관으로 확산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요 그게 어려워져요. 건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폐는 그 건조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의 내부로 많이 들어있는데 아가미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사실 드러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물고기의 아가미들이 물론 보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거의 겉에 드러나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소화관에서 나왔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관 있죠. 여기에서 일부가 뻗어나온 게 불해가 된 거거든요. 초기 경골 어류들, 원시 경골 어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소화관으로 이용하는데 그 소화관으로 호흡을 합니다. 지금도 보호핀이나 가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관 주변에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페어 같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페어는 폐를 가졌다고 하는데 얘들은 불에 갖고 있지 않고요. 불의 기능을 폐로 바꾼 겁니다. 아가미도 갖고 있지만 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라서 우리가 폐어라고 부릅니다. 어류의 일부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있던 소화관 또는 불해가 될 부분들을 호흡기관으로 발달시켜가지고 현재 우리 폐를 가지고 있는 육상에 있는 동물들이 된 겁니다. 바닷가에 보게 되면 툭툭 튀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망둥어라고 합니다. 이 망둥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육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물속에 잠겨 있지 않고 톡톡톡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걔들은 폐를 가지느냐 그렇진 않고요. 망둥어의 입 안에 혈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도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소화기관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꾸라지 같은 애들도 사는 곳이 주로 흙탕물들이 많잖아요.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 사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들은 보통 산소 농도가 적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호흡하나 사람들 봤더니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피부호흡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소화관에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식도나든지 장에다가 공기가 이렇게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개구리 같은 애들을 보게 되면요 개구리도 피부호흡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런 동물들은 피부 밑에 혈관이 참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산소가 호흡이 일어나는 곳에 녹아들고 그것이 혈관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촉촉하고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으면 거기를 호흡기관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피부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게 되면 뭐 풀을 먹었더니 아가미가 생기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가미를 만약에 우리가 해양 생활에 익숙해져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고기처럼 적은 산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미세한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혈액을 통과시켜야 되는 구조. 일단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을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구조. 여기에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폐에서 나오는 폐 동맥과 폐 정맥을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어디에 인공아가미를 부착시켜 가지고 거기에 혈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론상은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 때 에크모라고 하는 기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인공적으로 계속 피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산소를 집어넣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일종의 아가미는 아니지만 외부 호흡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생쥐랑 돼지 같은 경우에 항문에다가 산소가 가득한 액체를 집어넣어서 항문을 통해서 호흡하는 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사람도 항문에다가 그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호흡하는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 연구된 적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항문과 그 안에 있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이 얇아요.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막이 얇고 거기에 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피부호흡의 조건과 비슷하죠. 뭐 이런 것들의 기술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아가미, 인공 아가미에 대한 연구는 글쎄요, 좀 아직은 좀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가 축적돼 가지고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열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래도 역시 그렇고요. 암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포 수에 비례해서 암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포의 돌연변이들이 생겨야 돼요. 사람의 10배 정도 되는 세포를 가진 동물들은 사람보다 10배의 암 발생률이 있어야 되는데 고래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암 발생률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암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고래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암 발생률이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토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DNA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가 있는데요. 그 분자에 생기는 변화죠. 보통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복제가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많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세포가 복제해서 DNA를 복제해가지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고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우리 세포에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DNA 수선이라고 하는데 고래와 같은 동물들은 이 DNA 수선 메커니즘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생각보다 돌연변이를 잘 안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전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암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발암 유전자는 세포가 더 빨리 분열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거예요. 사실 발암 유전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어떤 신호를 받아서 분열을 하려면은 그 발암 유전자의 정상적인 형태가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세포의 분열에 필요한 유전자인데 가끔 이 발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가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분열하거나 많이 분열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발암 유전자가 중요하고요. 이런 발암 유전자라든지 세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세포를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상 있는 세포를 죽게 만드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발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정상적으로 분열하면서 이상 있는 애들 제거시켜 버리는데 보통은 이 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종양 억제 유전자는 거의 모든 암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고래와 같은 종류들에서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유전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덩치 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율이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생쥐의 수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죠. 하지만 고래의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큰 몸집을 가진 생물들이 더 길게,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이 암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일단 대사율 자체가 낮아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뭐 일찍 늙는다 이런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 자체가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DNA를 변형시켜요. 그래서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암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보통 작은 동물들이 대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